제가 준비한 내용 자체는 전신경화증의 폐침범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전신경화증 전반적인 그 진단이나 뭐 증상이나 전반적인 치료에 대한 내용은 저희 박성환 교수님께서 강의를 또 따로 해주실 거라서요. 저는 전신경화증 중에서도 폐침범과 관련된 내용에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경화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비단 뭐 피부 경화증만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 염증 반응이나 여러 가지 피부 조직 자체에 경화가 일어나듯이 섬유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다른 장기들에도 증상을 유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측에 이제 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뭐 환자분들, 초진 환자분들 꼭 손 같은 거 확인해서 손가락 그런 피부 자체에 경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레이노 증상이라는 증상인지 여쭤보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피부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내장 장기의 침범 여부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정혁 교수님의 강의 등으로 이제 준비되어 있는 심장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자체는 요 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연구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빈도수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심장의 침범의 정도가 뭐 몇 퍼센트다, 근골격계 침범이 몇 퍼센트다, 뭐 콩팥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그런 이제 콩팥 위기라고 불리는 아주 중증의 합병증이 흔하지는 않은 편이고요. 위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들이 꽤나 흔하게 동반이 되는데 폐는 통계적으로 한 40% 정도라고 되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일반적인 그냥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전신경화증 그 중에서도 이제 폐침범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저희 요 그래프 자체 이제 제목을 일부러 안 적어놨는데 괜히 뭐 환자분들께서 걱정하실까봐. 근데 저희가 이제 전신경화증 자체가 어떤 합병증 때문에 사망하나 사망의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폐침범이 상당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로는 약 한 35% 정도가 폐침범이 영향을 받아 환자가 사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뭐 오늘 이제 또 심장 내지는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줄 텐데 그것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왜냐하면 사망의 확률을 올리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항목이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신경화증에서는 폐침범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나 보시게 되면 이거는 폐침범이 없는 정상인의 CT 사진입니다. 그래서 CT 상에서 폐는 이제 이렇게 검게 가운데 두 개로 보이는 게 폐인데요. 그리고 위쪽이 우리 몸의 배 쪽이고 이제 아래쪽이 몸의 이제 등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이제 단면으로 찍은 CT 사진이고 폐는 일종의 공기가 들어차는 공기 주머니 같은 것인데 공기 같은 경우는 CT, 엑스레이 상에서 굉장히 이제 잘 통과하기 때문에 검게 보입니다. 이게 딱딱하고 X선이 잘 통과를 못할수록 하얗게 보이게 되는 건데 공기 자체는 X선이 잘 투과되니까 CT 상에서는 이제 검게 보이고 폐 자체는 공기 주머니이기 때문에 검게 보이는 게 이제 정상적이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심장이고 이렇게 약간은 무슨 가지친 듯이 하얗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제 혈관이나 저희 이제 혈관 같은 것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폐침범이 동반된 전신경화증 환자의 폐 단면 사진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검은 주머니 같은 폐에 이제 하얗게 뭔가 군데군데 보이는 병변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아래쪽을 보면 더 저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폐침범이 동반된 양상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저희가 폐포라 그래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는 그 공기 주머니 사이사이를 뭐 이게 폐포로 산소를 전달받아서 우리 전신으로 보내기 위해 심장으로 또 보내는 혈관들이 들어와 있는 간질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간질들이 염증 반응이나 섬유화 반응에 의해서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폐 CT 사진에서는 하얗게 뭔가 이제 그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이 폐침범 전신경화증에서 발생하는 폐침범은
간질에 생기는 폐의 간질,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구조물의 염증이 생기는 양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간질 폐질환, 뭐 예전엔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 패침범의 양상은 간질 폐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뭐 폐렴이나 이런 거와는 약간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요. 전신경화증에서 발생하는 폐의 침범은 간질 폐질환이다. 이 용어 자체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또 전체에 박성환 교수님이 강의 때 분명히 나올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전신경화증을 저희가 피부를 침범하는 양상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아마 찾아보시거나 하면은 이렇게 구별되는 사진 같은 것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초록색으로 이제 표현된 부분이 저희가 피부의 경화가 발생한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보시게 되면 좌측은 머리 그리고 이제 팔다리 기준으로 팔꿈치랑 무릎보다 더 먼 쪽, 그러니까는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발가락부터 무릎까지 뭐 이렇게 발생한 위치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저희가 제한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만 피부 경화가 발생했다라는 의미이고, 이 우측은 미만형이라고 부르고요. 뭐 다른 말로 광범위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뭐 팔꿈치보다 더 우리 몸에 가까운 쪽, 그리고 뭐 가슴이나 배나 이런 부위까지 전부 다 경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피부의 경화 양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 대체로 이것도 뭐 약간의 통계적인 차이에 따라서 뭐 수치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한형이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비율이고, 미만형이 30에서 4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피부의 침범 정도로 전신경화증을 나누는 이유가, 전신경화증 이런 피부의 유형에 따라서 임상 증상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간질 폐질환과 같은 폐침범의 빈도가 제한형이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한 20에서 30% 정도, 이 환자 중에 20%에서 30% 정도. 반면에 이제 미만형, 광범위형 같은 경우에는 폐침범이 60에서 80% 비교적 제한형보다는 조금 더 흔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신경화증 유형에 따라서 폐침범의 그 비율 자체도 좀 차이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떤 환자에서 이러한 폐침범이 잘 일어나나 위험 인자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앞서 그 피부 그 패턴이 미만형, 광범위형이었던 환자분들이 조금 더 잘 나타나고,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보통 전신경화증이 여자분에서 조금 더 흔한데요. 남자분에서 발생한 전신경화증일 경우 폐침범이 조금 더 흔하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질환이 생긴 초기에 폐침범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라고 한다면은 레이노 증상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증상을 말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첫 번째로 발생한 임상 증상이 발생하고 비교적 초기 단계의 환자분에서 폐침범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리고 염증 수치의 상승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건 뭐 통계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전신경화증은 뭐 자가 면역 질환이고 염증이 있고 뭐 경화가 일어나는 질환이지만, 뭐 이런 염증 수치가 크게 상승할 만한 이유는 없는데, 뭐 CRP라고 하는 염증 수치 같은 것들이 상승돼 있을 경우에는 폐침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전신경화증의 진단 기준에도 들어있는데, 자가 항체 중에 이제 특정 자가 항체가 양성일 경우에 역시나 폐침범의 위험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위험 인자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폐침범의 위험 인자가 흔한 그렇게 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전신경화증 환자분들 초기에는 꼭 그 폐침범 여부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위험 인자가 없더라도, 나는 여자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가 항체도 없더라도 꼭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이게 이제 10명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 전신경화증 환자가 있다 그러면 7명 정도는 증상이 실제로 뭐 호흡곤란이나 마른 기침이나 이런 증상이 있는 반면에 3명 정도는 아예 증상이 없는데 실제로 CT를 찍어보면 폐침범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미리 찾아내고 조기에 이제 필요하다면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경화증의 30% 정도는 증상이 없지만 실제로 보면 폐침범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신경화증 환자일 경우에는 모두 대부분의 환자분들께 초기에 폐침범 여부를 평가를 꼭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뭐 숨차고 기침도 없는데 왜 자꾸 폐 검사를 하라고 하나, 이게 전신경화증에서 필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뭐 폐침범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떠한 검사를 하나, 뭐 이런 통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보신 경험들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상자 같은 데 들어가서 막 부는 검사를 하라고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쉽지는 않은데요. 각각 좌측은 컴퓨터 단층 촬영 CT고 오른쪽 이제 폐 기능 검사. 그래서 컴퓨터 단층 촬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과 같이 폐의 어느 부위에 염증이 있는지를 정말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폐 기능 검사는 나는 숨이 차다 뭐 한데 실제로 폐가 기능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 불어서 내가 동년배나 같은 나이대에 비해서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검사를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전신경화증의 폐침범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서 꼭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용이, 전신경화증이 만약에 폐침범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가 더 중요할 텐데요. 이게 이제 사진을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빔이 약해서 잘 안 보이지만 이 폐의 가장 이제 말단 끝부분 정도가 약간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정도. 뭐 이게 초기에 발견되거나 하실 경우는 이 정도인 분들이 상당히 있으신데, 이제 대다수라는 게 한 3분의 2 정도는 이 정도에서 큰 변화 없이 잘 유지가 된다. 폐 기능 검사로 평가하는 기능적인 것도 측면, CT에서도 뭐 이제 크게 변화 없이 유지가 되고, 아래 사진은 이게 위의 사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조금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병변이 조금씩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 근데 이렇게 폐 병변이 안정적인 환자분들과 3분의 1 정도 이제 진행하는 분들을 이제 구별하고 찾아내는 게 저희 의사들의 임무인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가 제목을 일부러 자세히 안 적었는데, 저렇게 폐 기능이 진행한다고 표현한 게 폐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 그 폐침범이 악화되는 분들이 그 회색 실선이고, 빨간색 점선이 이제 그런 진행을 안 하는 폐침범을 가진 분이신데, 이게 약간의 생존율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예전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폐침범 자체가 진행하는 양상을 보일 경우에는 생존율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둘을 구분해서 진행을 하는 양상을 보이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돼서 이렇게 구별을 해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앞에 나와 있기도 한, 그리고 저희 오늘 지도해주고 계신 곽승기 교수님 지도하에 저희 임상강사 선생님이 서울성모병원에 저희 전신경화증 환자분들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이번 발표도 준비하면서 폐침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른 뭐 이제 전신경화증이 다른 루푸스나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자가면역장애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 전신경화증 환자 전체의 한 45% 정도가 폐침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첫 슬라이드에서 한 40% 정도 폐침범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는 환자가 대략 몇 %냐,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한 32% 정도? 그러니까 아까 3분의 1 정도가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울성모병원을 다니시는 전신경화증 환자분들도 다른 나라에서 보고된 통계랑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제 전신경화증에서 폐침범이 일어날 위험 인자가 무엇이냐를 말씀드렸다면, 그런 폐침범이 있는 환자에서 진행하는 사람은 대체 어떤 환자들에서 진행을 하냐, 이 내용도 있고, 이게 위에는 거의 아까 폐침범 정도 그 위험 인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거나 남자, 흡연을 하면 당연히 안 좋겠죠. 흡연을 하는 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비만형 전신경화증, 아까 말씀드린 특정 자가항체가 양성인 경우 이런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되어 있고, 그리고 두 가지가 이제 처음에 저희가 꼭 폐 기능 검사를 하든 CT를 찍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검사를 했을 때 처음부터 수치가 낮거나 아니면 CT에서 굉장히 병변이 높은 경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연히 한 시점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뭐 맨 처음에 어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이미 그 정도가 진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서 저희가 초기 검사에서 이런 식으로 폐 기능이 낮거나 CT상에서 병변이 넓은 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진행할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치료가 이제 적절히 되지 않고 지연이 될 경우에는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희망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서, 근데 2000년대 이전의 연구 결과에서는 좀 충격적이실 수도 있지만 전신경화증 패침범에 있는 환자의 10년 이후의 생존율이 한 40에서 50%밖에 안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0년대 이후에는 70에서 80%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뭐 70에서 80% 자체도 만족스럽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생존율 자체가 이제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독일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이고, 이게 이제 생존 커브라고 해서 이제 환자분의 숫자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점점점 떨어지는 건데, 제일 위에 빨간색 그래프가 전신경화증이지만 그 패침범이 없는 환자분들을 말하게 되고, 두 번째 저 주황색이 패침범이 있는 환자분들. 근데 약간 낮긴 한데 저희가 이제 뭐 한 5년 정도를 추적 관찰을 했는데 뭐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독일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밑에 근데 조금 더 안 좋은 그래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아마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파란색은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회색은 폐동맥 고혈압도 있고 패침범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그런 생존율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한 생존율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 근데 왜 그럼 좋아졌냐? 옛날에 비해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적절한 조기 진단 방법이 생겼다. CT나 폐기능 검사를 해서 패침범에 있는 환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빨리 찾아내도 치료할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억제제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항섬유화제라는 약이 개발이 되고 그 효과가 입증이 되어서 치료할 방법도 생겼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치료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지까지 많이 정식 프로토콜화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패침범이 있는 환자들의 생존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침범 있을 경우 어떻게 치료하냐? 일단은 뭐 패침범 있다고 다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수가 또 안정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 여부나 CT 그리고 폐기능 검사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경과 관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폐기능이 떨어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겠지만 특별히 그에 대한 약제를 쓰지 않고 경과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면역 억제제와 항섬유화제를 쓰게 되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염증 정도가 뭐 주된 것이냐 아니면 이제 섬유화 정도가 주된 것이냐에 따라서 약제를 좀 선택하게 되고, 이건 아마 이제 주치의신 교수님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진행하는 거의 위험 요소가 이제 흡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흡연을 하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제 금연을 해야 되고, 이것은 약물 치료를 하건 하지 않건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뭐 정식 그런 어떤 이제 프로토콜화된 이런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많이 최근에 정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유럽의 류마티스 학회에는 우리 아까 뭐 여러 가지 장기 침범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침범 그 증상들 중에서 간질 폐질환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뭐 다음과 같은 약제를 쓰면 도움이 되겠더라라고 해서 저희한테 이제 참고를 하도록 제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도 비슷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것은 뭐 류마티스 학회와 이제 흉부 학회가 같이 냈던 가이드라인인데요. 전신경화증뿐만 아니라 다른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내용들도 모두 정립이 되었고, 아까 뭐 유럽 류마티스 학회 가이드라인과 유사한데 마찬가지로 이제 약제 어떤 약제가 효과가 있다 제시를 하고, 첫 번째로 이런 약제를 써보고 이런 약제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두 번째로는 뭐 이런 약제를 고려해봐라라는 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상 의사 선생님들도 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약제를 선택하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주로 어떤 약제를 사용하시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뭐 마이렙트니 뭐 셀셉트니 하는 마이코페놀레이트 계통의 약제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실제로도 많이 이제 복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근에 이것이 보험 급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 그런 폐기능 기준을 맞추게 되면은 이 약제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약간은 보험 기준이 좀 느슨했던 야자티오프린을 좀 더 많이 썼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약간의 약효적인 기전으로 겹치기 때문에 마이코페놀레이트가 좀 더 흔하게 처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증상이 나빠지는 환자분들에서는 저희가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고 해서 일종의 강력한 이제 항암제로도 사용되는 약제를 주사로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입원해서 주사를 맞으신 경험이 예전에 이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께는 꽤 있으실 거고, 그리고 최근에도 혹시라도 이제 좀 진행하는 양상을 보일 경우, 아니면 마이코페놀레이트라는 약제 좀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이러한 약제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또 더 근래에는 이제 리투옥시맙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몸에 나쁜 항체를, 자가 항체를 만드는 세포 자체를 없애는 주사제인데, 이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위에 세 가지 약제는 이제 보험 정도로 이제 급여로 써볼 수 있다 그러면 리투옥시맙이라는 약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급여가 인정이 되지 않고 상당히 고가 약이라서 이건 이제 비보험으로 이제 처방을 해서 주사를 맞게 되는데 비용적인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위에 치료에 좀 불응하거나 좀 더 이제 공격적인 치료를 해야 될 경우는 리투옥시맙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제 항섬유화제라는 약제가 닌테다닙, 그리고 뭐 저희 상품명은 오페브라는 약인데요. 이 약제가 이제 최근에 보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보험 기준이고요. 약간 뭐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기준이 맞으면은 약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약제는 이제 염증을 억제한다기보다는 섬유화가 더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월 1일자로 보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약제를 다 못 먹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마 이런 기준이 맞게 되면 아마 주치 교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를 이제 환자분께서 보시게 될 거고요. 이 약제는 다만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꼭 다시 폐기능 검사하고 CT도 찍고, 그래서 효과가 많이 없으면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정기적으로 이런 검사를 해야 될 수 있다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전신경화증 환자의 일부, 저희 통계는 뭐 40% 정도였는데 간질 폐질환이라는 양상의 패친범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패친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CT나 폐기능 검사 등을 통해서 패친범 여부를 꼭 검사를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지도 이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정, 그러니까 뭐 진행한다거나 치료가 필요한 패친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 그리고 최근에 보험이 된 항섬유화제 치료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